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눈 감아라. 잘 가라. 나 거기 없어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네,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데다 인명피해도 광주 전남에 집중돼 충격과 슬픔이 더 큽니다. 참사로부터 9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사고가 왜 대형 피해로 이어졌는지, 수습과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은 KBS 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KBS 광주 홈페이지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사고 상황과 원인에 대해 도움말 주실 분입니다. 정원경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수습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참사 현장과 유족을 취재한 KBS 오정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로 참사 9일이 지났습니다. 오 기자, 무안공항에서 정부 관계자, 유족들 대부분 떠난 것 같은데 네. 현재 수습 단계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오전 공항 임시 안치소에 있던 희생자 3명이 인도되면서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 수습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 대규모 수색과 브리핑 등도 중단됐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유족 대부분 무안공항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요. 오는 10일 금요일이면 발인도 모두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통합지원센터는 공항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보험 절차 안내나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데 대체로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을 관리하고 또 주인을 찾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지금 국토부와 전남도 등 21개 기관 100명 정도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습은 마무리 단계. 네.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은 지역마다 차례된 합동 분향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연장 운영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희생자 위패를 안치한 합동 분향소는 광주 전남 지역 23곳을 포함해 전국에 60곳이 있는데 모두 운영을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국가 애도 기간인 지난 4일까지 운영하려 했으나 많은 시민들의 이 추도 발길이 이어지면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연장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길게는 10일 또는 11일까지로 발표가 됐고요. 전남도청과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무안공항 등 이 3곳의 분향소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49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전남과 광주 지역 분향소에는 9만 4천여 명이 조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까지 합치면 약 10만 명가량 될 것 같네요. 네. 네, 신 의원님,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 수습지원단장 맡고 계신데 현장에 주로 계셨잖아요. 네네. 네, 현장 상황 챙기셨을 것 같은데 지켜본 상황 시도민들께 전달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첫날부터 쭉 같이 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상상하기 힘든 사고 현장의 참상이나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아직까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초기에 유례없는 그 대형 참사였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이나 정보의 어떤 이 전달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혼선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가슴을 애태웠는데요. 그 조속한 시간 내에 그 지자체라든가 정부 관계자들의 또 업무 추진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주 신속하고 또 빠른 속도로 안정적인 수습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마 이 모든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계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례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고 수습 이후에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어떤 정착이랄까 남아있는 그런 이 심리적인 어떤 그 아픔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해 나가는 것, 우리 사회가 잘 보듬어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남은 지금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후의 과제들은 토론 후반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참사 인명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교수님, 왜 이렇게 사고가 대형 피해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먼저 저도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에 희생된 그 승무를 비롯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현 상황까지 봤을 때 조류 충돌로 인해서 엔진의 고장, 그것도 이제 양쪽 엔진까지 고장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유압 계통과 또 전기 시스템의 그 복합적인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동체 착륙할 수 있을 정도까지, 즉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플랩도 내리지 못한 상태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그 있는 로컬라이저를 그 밭에 지지하고 있는 그 둔덕에, 특히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면서 항공기가 파손되고, 거기에 따라서 화재로 인해서 아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장 사고 수습, 장례 절차 진행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입니다. 조사 전체 상황 좀 짚어볼까요? 오 기자, 누가 주체가 돼서 어떤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사고 원인을 따지는 조사는 항공철도 조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이 사조위 조사관 2명이 어제 비행 기록 장치 FDR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들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라고 부르죠. 이 상자에는 2가지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종석 음성을 기록하는 CVR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가 비행 당시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FDR입니다. FDR은 뭐 고도, 속도, 플랩의 각도, 또 랜딩 기어의 상태, 이런 그 데이터들 비행 당시의 기록 2,000가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번 사고에서 음성 기록 장치 CVR은 온전히 수거가 됐습니다. 또 녹취도 모두 풀어낸 상태고요. 다만 이 참사 직전의 순간을 정확히 재구성하려면 이 FDR의 정보값이 꼭 필요한데, 이 FDR의 커넥터가 손상돼서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자료 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 추출을 맡긴 겁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자료를 빼내고 기본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5일 정도가 걸릴 거라고 밝혔고요. 또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지는 몇 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도 또 진행 중인데요. 항공기 양쪽 엔진을 무안공항 경납고로 옮겨고 조사하고 있고, 또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거로 알려진 랜딩 기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로컬라이저가 이 국내의 규정에 맞게 지어졌는가, 이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원인 규명도 그렇지만 또 책임도 가려내야 하잖아요.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CCTV 자료와 또 컴퓨터 하드 디스크, 압수품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또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정비본부장은 이미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실이나 잘못을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는데 사고 원인 1차적인 이유, 세대 충돌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엔진을 수거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새털이 나왔다. 이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대 충돌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종사가 처음에 메이데이 콜하면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먼저 첫 번째로 조류 충돌한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된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엔진 내부에 새 깃털이 발견됐다. 충분히 엔진에서 물론 지금 한쪽 엔진에서 발견되고 다른 쪽 엔진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제 추측컨대 양쪽 다 발견될 거로 생각되는데 일단 한쪽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조사를 엔진에서 보면서 새 깃털이 발견됐다라고 새 충돌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더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 네. 오 기자 지금 새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 비행기와 새가 충돌을 하면 어떤 충격이 가해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는 건가요? 네, 이 조류 충돌은 항공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작은 새가 거대한 금속 여객기에 와 부딪히는 게 큰 손상을 줄까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류 충돌은 주로 그 이륙 직후 혹은 이번 참사처럼 착륙 직전의 고도 통상 2,5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760m 정도 이하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때 여객기의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입니다. 만약 새 무게가 1kg 정도라고 하면 충돌 시점 운동 에너지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3,445줄입니다. 이 줄은 운동 에너지 단위값이고요. 나토가 쓰는 저격소총 7.62mm짜리 탄환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3,300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저격소총을 발사한 것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 정도 에너지가 여객기의 유리나 엔진 또는 날개에 충격을 가하면 당연히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략의 얘기지만 총알 한 방 쏘는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엔진에 직접적인 총알이 들어간다. 혹은 여러 발의 총알이 들어간다 하면 훨씬 더 충격파가 커질 것 같은데 이런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비상 대책 매뉴얼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그 새떼를 만나게 되면 조종사들은 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상하나 또는 좌우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만약에 착륙 중에 만약에 그 조류 충돌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대응 매뉴얼은 착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라운드 즉 폭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조종사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조류 충돌이 됐더라도 좀 미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아니면은 그 관제사가 그 조류 충돌에 대한 대비하라는 그런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걸 듣고서 그 파워를 넣고 플랩을 올리고 기어를 올린 다음에 다시 고라운드 폭행을 실시했는데 그 순간에 조류 충돌이 되어가지고 그랬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위험한 사고 요인 중에 하나가 새떼라고 하는데 이 새떼 위험이 무안공항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다른 공항에 비해서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 통해서 좀 있었는데 조류 퇴치 인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신원님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 그 조류 충돌 발생률만으로 이제 공항의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성급하고요. 네. 또 당시에 공항 내에서의 어떤 조류 그 퇴치 인력이 적정히 배치되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고는 아직까지 이제 가장 직접적인 그 원인으로서 조류 충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복합적인 원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체 결함이랄까 또 장비 불량 그리고 조종 과정에서의 어떤 그 상황 판단의 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공항 전국 공항의 그 조류 퇴치 기술이랄까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요. 동시에 이제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좀 더 입체적인 그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류 퇴치와 관련해서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사고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관련한 내용 살펴봤습니다만은 불강력적인 사고보다 인재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원인 분석의 결정적인 건 비행 기록 장치, 우리 아까 오 기자가 이야기했던 비행 기록 장치일 건데 이건 시일이 걸린다고 하니 음성 기록 장치는 대부분 녹취까지 풀어냈다는 거잖아요. 왜 비상 착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랜딩 기어는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음성 기록 장치, 즉 칵핏 보이스 레코더 12월에는 조종사와 간접사 간의 그 통신 기록 네. 다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모든 그런 위급한 상황을 나타내는 경고음도 나옵니다. 경고음도 나올 것이고 또 조종사 기장과 부기장 간의 그런 CRM, 즉 협업, 서로 같이 얼마나 협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처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듣게 되면은 그때 상황, 비행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처 방안을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조사하는 데 많이 도움될 거로 생각됩니다. 이것만 밝혀줘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인 아웃라인, 원인이라든가 그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기체 결함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기체 결함 얘기가 있는데 기체 속도를 줄여준 랜딩 기어가 작동 안 한 상황을 두고 분석들이 이렇게 분분하잖아요. 이게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왜 안 된 것이냐. 이런 의문 때문에 기체 결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그 2중, 3중으로 그 페일 세이프 구조라고 합니다. 안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엔진이 하나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원엔진으로도 착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개 고장났더라도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동 조작으로 그 수동 그 뒤에 있는 레버를 당김으로써 네. 중력을 힘을 이용해서 착륙을 그 랜딩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못 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엔진 선락뿐만이 아니고 유압계통 또 전기계통까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당길 수 없는 상태까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저기 보잉 매뉴얼을 보게 되면 보잉사 제조사거든요. 네. 보잉 매뉴얼을 보게 되면 동체 착륙을 한다. 그럴 경우는 그 매뉴얼 상에 플랩을 40도까지 내려라. 그래서 즉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시다시피 플랩까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복합적인 문제까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신 의원님. 이 비행 기록 장치 블랙박스 조사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최종 결과 보고서 나오기까지 길게 3년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더 당겨질 수는 없는 건가요? 우선 이 항공기 조사 유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아주 신속하니 결과가 좀 나오는 것이 네. 바람직한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굉장히 전문가들의 또 심도 있는 조사가 어떤 그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국제 민간 항공기구랄까 또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현장과 사고 원인이 좀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제 정부라든가 국회 모든 행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속도도 속도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또 이 네. 이후에 수습 과정의 어떤 그 시간을 굉장히 길게 또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는 그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찌 보면 이번에 공항의 관제랄까 공항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고의 원인의 복합성 때문에 정부도 지금 이해 당사자로서 지금 책임을 추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금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 아마 전임 항공국장이다라는 뭐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배제시키고 또 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그 현직 국토부 관계자들도 배제시키고 이래서 조사위원회의 어떤 그 객관성을 좀 더 높여가면서 이번 이 조사가 좀 더 객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오늘 보니까 김원희 의원께서도 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그 위원회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법적인 어떤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해관계 당사자의 배제 그것과 더불어서 가족들의 의견도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한번 그 오늘 우리 의원방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조사가 신속하니 그리고 또 좀 더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한 조사가 돼야겠지만 또 유족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수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조사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건 현재로서는 유족들의 입장, 그러니까 유족들의 참여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까지 기준에는 맞지 않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그 조사의 객관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전문가 뭐 이런 정도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틀들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그 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1차적인 원인이 될 만한 세대 충돌과 관련한 얘기를 좀 짚어봤는데 또 하나의 원인, 만들어진 방위각 시설입니다. 이른바 로컬라이저라고 부르는데 오 기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이 활주로 중심선에 정확하게 접근하도록 좌우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활주로 끝부분에 있는 이 안테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우는 원인에 이 로컬라이저가 있다라는 건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로컬라이저 그 자체보다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는 둔덕, 그 안에 숨어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될 텐데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안에는 2m 높이 콘크리트 기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로컬라이저가 단순히 흙으로만 지지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폭발하지 않고 둔덕을 지나서 항공기가 갔을 수 있다. 이런 그냥 분석도 밀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 가능성을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건데 종단 안전구역 내 시설들이 부서지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고 여기에 정해놨습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도 이 장소 구분 없이 받침까지도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국토부는 사고가 났을 때는 로컬라이저가 적법하게 설치가 됐다, 문제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다가요. 논란이 가열하자 지금은 규정을 좀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상태고요. 또 로컬라이저 위치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아니냐, 바뀌냐, 뭐 이건 해석에 따라서 조금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 둔덕이 과연 적절하냐? 이건 국토부가 아무리 설명 혹은 해명을 내놔도 옹색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규정상 적용 안전 기준이 따로 있지 않았더라도 활주로와 이어진 지점에 애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놓는 게 항공 안전 측면에 맞느냐 이런 비판에서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 기자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해외 사정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해외와 국내를 봤을 때 국내 공항은 현재도 뭐 다른 공항, 예를 들어 광주라든가 또는 여수, 뭐 포항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사례는 거의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 즉 아이카오의 규정에 맞춰 가지고 잘 부서질 수 있는 구조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공항에서는 콘크리트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이렇게 우리나라 무항공항처럼 그렇게 기둥처럼 된 게 아니고 그냥 부딪혀도 부딪히면 그냥 넘어질 수 있게끔 부서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도로 약하게 콘크리트 지지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요. 해외에서는 그냥 거의 공고 기준에 맞춰져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단단하게 보강한 이유는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로컬라이저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종사로 하여금 계기 비행할 때 활주로 센터라인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가운데로 오게끔 하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게 되면은 조종사한테는 또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바람이라든가 다른 세기, 뭐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하자 그런 의미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부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재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고와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죠. 해외에서는 이런 사고 과연 그럼
없었는가? 네, 앞서 정 교수님께서 공항마다 현황은 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아이카오의 그 기준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고 사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전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이번처럼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있었고요. 내용 자체는 이번 참사와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착륙 속도가 시속 200km 정도로 상당히 빨랐고 결국 로컬라이저와 충돌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안테나 구조물이 이 바닥에서 솟아 있었거든요. 아마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일본에 네, 설치되었던 맞습니다. 실제 모습이죠. 저 화면을 보면 지금 안테나 같은 것들이 바닥에서 솟아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둔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아마도 지하에 뭐 구조물을 따로 해서 안테나처럼 위의 모습만 남아있게 한 걸로 보입니다. 마치 수습강처럼 이 로컬라이저를 여객기가 당시 사고 때 뚫고 지나갔고 지금 사진으로도 보입니다만 당시 항공기 모양대로 로컬라이저가 파손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탑승객 81명 가운데 27명만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습니다. 가정이지만 저렇게 설치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국토부 아까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시설 위법성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규정상 이제 국토부가 해석하는 것은 적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여러 전문가들 지적은 항공안전구역 내에 정말 적절한 재질로서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아니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사고에서 이 콘크리트 시설물이 사고의 어떤 피해 규모를 아주 비약적으로 키웠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미루어 짐작하지만 굉장히 좀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규정상의 법적 규정 내에 있다 하더라도 개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행 규정으로 보더라도 이 국토부나 이 공항관리 행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어떤 아주 세심하게 따져봐야 될 이야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라이저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또 하나 얘기,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2.8km 정도 되는데 동체 착륙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막기에는 짧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짧은 활주로를 가진 공항들도 여러 곳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충분치 않은 활주로 길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무안공항은 2.8km죠. 2.800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고 전에 24년 7월 달에 확장공사 확장공사 함으로써 확장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2,500m로 한 300m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거리가 확보되는 것에 좀 마이너스 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잉 737-800의 그런 그 착륙 거리, 착륙에 대한 그런 가용 거리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활주로 길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콘크리트 둔덕, 그 로컬라이저를 적용한 그 콘크리트 둔덕이 더 큰 핵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살펴보죠. 과도한 운행 횟수 그리고 부족한 정비 또한 또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사고 원인 관련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현 기자? 네, 뭐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제주항공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가동률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정비나 점검이 좀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 동안 33시간을 비행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베이징과 타이페이 13차례나 운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각 공항에 머문 시간은 대체로 한두 시간 남짓이었는데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까지 계산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 정비 시간 28분을 아마도 간신히 채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정비 시간은 제대로 지켰다라는 게 제주항공의 입장이고요. 제주항공의 월 평균 운항 시간도
지금 이슈가 됐는데요. 지난해 3분기 기준 418시간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건 다른 항공사보다 최소 40시간, 많게는 80시간 많은 기록입니다. 국내 10곳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난해 상반기 이 정비를 이유로 제 시간에 이착륙하지 못한 항공편이 국내 10곳 항공사 중에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지연율로 따지면 1.01%로 확인이 됐는데요. 항공업계 전체 평균이 0.64%니까 한참 웃돈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운행은 많은데 정비 인력은 줄어든 상황은 우리 오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보여지는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교수님, 이게 33시간, 48시간 중에 33시간, 이게 통상적인 비행 시간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이제 그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정비식에 대한 그런 규정은 한국안전법을 비롯한 그런 각종 그 규정과 절차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아마 지켜야 됐을 것입니다. 네. 이를 또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숙련된 정비사의 그 부족 그리고 인력 충원의 부족으로 좀 정비가 좀 지연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비 시간이 충분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그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도 또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만약 그 부분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인재로 또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사고 수습, 사고 원인 조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입니다. 관련해서 유가족들 계속 접촉해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유가족과 그 직접적인 소통은 우리 국회에 맡겨진 중요한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자 가족이 있겠고요. 또 보험사 그리고 항공사, 항공기 제조사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당국 그러니까 공항을 관리했던 정부 당국까지 복합적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어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약자로서의 어떤 이 사고 처리에 어떤 그 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는 이런 유가족들의 그 입장이 또 소외되거나 또 이렇게 무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 유가족과 직접적인 이 대화를 해 나가면서 소통을 해 나가면서 또 이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고의 어떤 특징은 대단히 그 뭡니까 가족형 그 피해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피해 사후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제2차의 피해 여러 가지 가족들의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가 또 이 심리적인 어떤 상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피해자 가족들을 잘 보듬고 또 사회적으로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는 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그 사고의 원인과 책임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뭐 특별법이랄까 이런 방식으로 또 그 국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장례들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장례비 지원은 항공사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오늘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생활지원금을 1차적으로 그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뭐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선수금 비슷한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정착 그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항공사가 그 배상 지원을 할 것이고 정부 대책도 마련이 될 것이고요. 네, 유족들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것인가도 고민해 볼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나온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오 기자 이 부분 좀 취재가 된 게 있나요? 네, 그 유족들이 사고 당일 저녁부터
공항에 마련된 텐트에서 한 대 짬을 잤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뭐 사일, 나흘 이렇게 계속 네. 이어졌고요. 그렇다면 몸과 마음 모두 지쳤을 텐데 제가 만났던 유족분들 속 얘기를 들었을 때 밥을 잘 안 드십니다. 또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이 참사에서 내가 말리지 못했다. 사실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죄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처럼 과도한 자책에 빠지는 것이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PTSD라고 하죠.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이번 참사가 항공재난이라는 데에 심리적 괴로움이 좀 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울감, 무력감, 또 기억력 감퇴, 환청,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고 본인이 이상하거나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좋아지긴 하지만 심리적 외상이 길어지면 꼭 상담 등 진료를 받으라고 강하게 권유를 하고 싶고요. 정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주축으로 행안부가 적십자에 위탁을 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모든 유족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서 거주지 근처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서 중장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전과는 그래도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당사자 그리고 유가족이 1차 피해자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 현장에 수습에 투입됐던 분들, 경찰이나 소방관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굉장히 다수의 주변인들이 희생되면서 또 심리적 굉장히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지역민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는 정말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됐고요. 참상을 직접 마주한 이들 역시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던 공무원 당연하고요. 또 경찰, 소방관, 군인, 자원봉사자, 심지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참사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들였던 시청자도 심리적 외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현장 취재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치료적 개입과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처럼 재난 당사자가 아닌데도 비탄과 상실에 빠지는 걸 대리외상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재난 직접 피해자와 거의 같은 수준의 심리적 외상에 시달릴 수 있고요. 앞서 말한 정부의 통합심리지원단에서 그 범위가 유족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 누구라도 무료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면 상담이 어려우면 복지부 정신건강상담 1577-0199나 행안부 재난심리지원 1670-9512로 전화해도 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77-0199나 1670-9512로 전화해도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또 지역의 집단 트라우마 관련해서 이번 참사 희생자 87%가 광주 전남 지역민이거든요. 지역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이분 말씀을 좀 빌리자면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가 잘 회복하기를 응원하는 것도 공동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경험이 이 지역과 지역의 자긍심을 되살리는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무안공항에서 제가 마주쳤던 또 지역 청년단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오 기자가 내용을 상당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정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논의 중인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우리 오 기자님 말씀 듣는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생각이 다시 또 떠오르는데요. 네. 최초의 발생 당시에 어떤 혼란함이 아주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정말 깊은 그 애정과 또 동참에 의해서 사고가 신속하게 이렇게
수습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 그 속도, 그 진지함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대단히 큰 심리적인 그런 어떤 유안이 됐을 거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이 사고 현장의 참혹함이 대단히 수습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가족뿐만이 아니라 봉사자, 수습대에 참여했던 소방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 이분들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치유 과정은 대단히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도 이 참사 이후에 트라우마 치료센터가 진행되고 또 정부에 의해서 지원이 지속됐는데 실제로 트라우마 센터의 그 이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단히 부분적이었고 단기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그 피해의 그 가족들이 온전히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이고 예외 없이 상당히 그 장기간 이 트라우마 이 심리적 치료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현행 법에 의해서도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해 회복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고 그 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재난 그 재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자연재해 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사회적 관련한 참사를 재난으로 보고 또 우리 국가라든가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될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 규정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그 포항 지진 피해 그 특별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재난의 이 방식으로 그 대안으로서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의 발전업자 그러니까 지열 발전업자에 의한 그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전체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됐던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선 조치하고 후에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대체로 첫째는 이제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거니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체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겁니다. 특히 모항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신설공항으로서 이제 막 정착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이 상당 기간 동안 그런 피해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 그리고 또 유관 그 참여자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 사고에 관련되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심리적인 어떤 상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트라우마 센터를 비롯해서 어떤 체계적인 심리 치료까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정착까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일단은 뭐 우리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특별법 제정을 좀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그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법안이 제출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만들어져야 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사가 일어난 무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참사 희생자가 더 많은 광주는 거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된다, 지정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던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제가 처음 제안을 했었고요. 또 이 취지는 아까 제가 법안에 담고자 했던 그런 취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지역은 무안이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이 광주 전남 전 지역의 지금 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의 지역 공동체 회복과 또 그 피해자 관련자들의 어떤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그 좀 더 광주 전남을 포함하는 그런 그 특별 재난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도 그 문제가 담겨 갈 겁니다. 일단은 행안부에서는 현행 규정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은 공간적으로나 피해 대상으로 보면 현행 특별 재난 지역을 무한으로 한정하더라도 그 광주 전남의 피해자 모두에게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보다 더 입체적인 지역사회의 어떤 뭡니까 회복이랄까 또 지역 경제 또 이 회복 이런 과정에서 광주 전남 행정구역을 좀 초월해서 집행돼야 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령비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그 후속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이 특별재난지역을 좀 확대하자 그러는데요. 이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또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상황을 보면 굉장히 광주 전남을 오가면서 얽혀 있어서 좀 유연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국회에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무안공항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폐쇄 기간이 오는 14일까지로 한번 연장이 됐습니다. 네. 동체 잔해 수거에만 최소 한 달 걸린다는데 아무래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좀 정상 운영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와 시설 보안 등이 해결돼야 하는 만큼 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부터 이번 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가 됐다가 한 차례 기간이 일주일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연장해서 오는 14일 새벽 5시까지 일단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장이 보존돼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사가 길어지면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쇄 기간은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로컬라이저 말고도 기타 시설물의 상태 파악이 필요하고 또 망가졌다면 정비가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마친 뒤에 개장하기까지는 적어도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아예 유령공항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더라고요. 차제에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신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무안공항이 호남 지역의 관문공항으로서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광주공항과의 또 통합 문제도 있었고 또 무안공항의 접근성 그러니까 KTX가 연결 노선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차제의 위기를 또 대단히 무안공항 활성화했던 계기로 또 반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안전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문제, 아까 할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운영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향, 또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이랄까 이런 점검을 관제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가지고 무안공항이 1년이나 2년 후에 그 KTX가 연결되는 시점에 정말 우리 지역의 당당한 또 믿음직한 그런 어떤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는 그 분야도 정말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피해자의 구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를 법안에 담아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또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의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당사자들의 문제 의식이 이번 사고를 통해 가지고 무안공항에 대한 관심들이 또 집중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또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요. 앞으로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안전대책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교수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먼저 특히 제가 현재 무안공항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조종사 입장에서, 즉 항공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시간, 인원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안으로는 이번 사고가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류 퇴치팀 운영, 그리고 조류 탐지기를 비롯한 설치 등으로 조류 경보 체계를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활주로 종당 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항행 안전 시설 장애물에 대해서는 국제 규격에 맞게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활주로의 이탈하는 방지 시스템인 이마스라는 장치를 설치해서 활주로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게끔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엔진 결함이라든가 또는 유압 결함, 또 전기계통 결함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내용 가지고 비상 착륙은 물론이고 동체 착륙까지도 훈련하는 비상 훈련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신원님 향후 안전대책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사고의 복합성을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공항이라든가 항공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무안공항에 아직까지 추측성이긴 하지만 저가 항공사들의 운행에 대한 관리 기준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사고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 관리 기준, 안전 제도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오정 기자, 현장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안전대책 어떻게 마련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이제 학계 입법기관 다 계시니까 제가 대책을 논하다기보다는 다짐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서글픈 말이 하나 있잖아요. 모든 안전 수칙은 피로 쓰여진다.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사회에서 각자의 안전 장치가 미리 대비되지 못하고 이런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마련된다는 게 좀 서글픈 말이고요. 그래도 참사를 계기로 바뀌어 나가고 또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안타까운 희생이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좀 되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참사라 부릅니다. 입에 올리기도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해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칩니다.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들께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나와주신 패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